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아온 세월은 길어졌고 경험은 누구보다 많아졌는데 왜 우리의 말은 점점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짧게 대답하고 왜 설명할수록 분위기가 어색해질까요? 우리는 옳게 사는 법은 배웠지만 조용히 물러서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설득은 줄어들고 설명할수록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말을 줄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존중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이 힘이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말을 잘하면 인정받았고 의견을 분명히 하면 능력 있다고 했습니다. 설명할수록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해야 인정받는다고, 침묵하면 밀린다고.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세상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봅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많이 말하지 않는 사람을 더 무겁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정보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태도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설명이지만 태도는 품격입니다. 설명은 길어질수록 가벼워지고 품격은 조용할수록 깊어집니다. 내가 살아보니 사람을 설득하려는 순간 이미 관계는 긴장하기 시작하더군요. 내 말이 맞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옳은 말인데도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상대는 통제당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평가받는다고 느낍니다. 그 작은 차이가 존중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유배지에서 나는 긴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억울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말로 다투는 대신 글로 남겼습니다.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려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겨도 남는 것이 없는 싸움이 있고 저도 잃을 것이 없는 침묵이 있다는 것을. 나이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옳음이 아니라 무게입니다. 말로 이기려는 순간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순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말이 줄어야 존중받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많이 할 때, 특히 설명을 많이 할 때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부분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내 진심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설명을 낳습니다. 설명은 길어지고 반복되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점점 더 이렇게 느낍니다. 나를 설득하려 한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인정을 강요하려 하네. 그 순간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이해받으려는 노력은 오히려 오해를 키우는 역설이 됩니다. 설명할수록 가벼워지고 침묵할수록 깊어진다. 이것이 첫 번째 갈등 구조입니다. 두 번째 갈등 구조는 충고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후배에게, 지인에게 충고를 할 때 그 마음은 순수합니다.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겪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조금 더 쉬운 길로 가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충고를 만듭니다. 그런데 충고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방향이 있다. 내 능력을 믿어 안고 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충고가 많아질수록 상대방은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으로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충고하는 사람을 피하기 시작하죠. 좋은 말이 관계를 멀게 한 것입니다. 이기려는 순간 잃고 물러서는 순간 얻는다. 세 번째 갈등 구조.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옳음과 존중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할 것이다. 내 말이 맞으니까 상대방은 내 말을 듣겠지. 맞는 말을 했는데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일까? 옳음이 곧 존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존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은 관계의 문제이고 감정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그 말로 인해 작아지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거나 자유를 침해받는 느낌이 든다면 그 옳은 말은 존중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은 앞에서 하지만 존중은 뒤에서 따라온다. 존중은 말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말 없이도 전해지는 것에서 옵니다. 존중은 침묵에서도 피어납니다. 가족과 대화를 하다가 내가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았어요, 알았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경우, 그 알았어요는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왜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더 다쳐버립니다. 설명할수록 가벼워지고 침묵할수록 깊어진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느껴지십니까? 70대 초반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건설업에 종사하셨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쌓인 경험과 지혜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걱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쉬운 것이 아니다. 내가 겪어보니 이런 점이 어렵더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진심 어린 말들과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는 네, 생각해 볼게요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 저도 생각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뜸해졌고 대화가 줄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아이를 위해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저 자식을 위한 마음이었는데, 그러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이기려는 순간 잃고 물러서는 순간 얻는다. 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우면 언제든 이야기해라. 이 한마디가 수십 번의 충고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동창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시는 65세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고 아는 것도 많고 이야기도 풍부하셨습니다. 모임에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거의 항상 가장 먼저 가장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병원이 좋고 어떤 음식이 좋으며 자신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는지 술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주제로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곳이 좋고 어떻게 가면 더 편하게 갈 수 있는지, 자신은 이런 여행을 해봤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신은 그저 도움이 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 날짜를 알리는 단체 메시지가 그분에게는 알림이 안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임 일정을 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없는 자리로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분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말은 앞에서 하지만 존중은 뒤에서 따라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은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일까요? 가장 잘 들어준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그리워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관계가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딸과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하다가 다투고, 다투다가 말이 끊기고, 말이 끊기면 또 서운함이 쌓이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결심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먼저 설명하지 않겠다. 더 이상 먼저 충고하지 않겠다. 그냥 딸이 말할 때 들어만 주겠다. 처음 한 달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딸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보여도 참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서운함을 해명하고 싶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딸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편해? 어머니는 그날 조용히 우셨다고 합니다. 설명할수록 가벼워지고 침묵할수록 깊어진다. 70대의 한 분이 모임에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다른 의미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고 퍼뜨렸습니다. 그분은 너무 억울하셨습니다. 당장 해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게 아니었다. 이런 의미였다고 설명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설명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풀어줍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말을 따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도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오해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오해를 퍼뜨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잘못 알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조용히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품위 있는 태도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만약 그분이 해명하러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해는 더 커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분주하게 다니나 하고 더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기려는 순간 잃고 물러서는 순간 얻는다라는 말처럼요. 정약용은 젊은 시절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뛰어난 학식과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국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하는데도 그의 지혜가 쓰였습니다. 말도 잘했고 글도 잘 썼고 누구보다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18년의 유배가 찾아왔습니다. 전라도 강진. 아무도 없는 곳.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를 기억해줄 사람도 점점 줄어드는 곳. 그곳에서 정약용은 무엇을 했을까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썼습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기록했습니다. 18년 동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역사상 가장 방대한 사상적 유산을 남긴 학자가 됐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억울함을 외쳤다면, 그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러 다녔다면 우리는 오늘 그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억울한 사람으로만 기억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 속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자신의 억울함이 없었을까요? 분노가 없었을까요?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18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권력을 잃고 이름이 오해 속에 묻혀가는 시간입니다. 그 분노와 억울함을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글로 바꿨습니다. 분노를 지혜로 정제했습니다. 억울함을 통찰로 변환했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기술입니다.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더 깊은 것으로 바꾸는 것.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화가 났는데 참았더니 나중에 보니 참기를 잘했다 싶은 경험. 그 순간이 바로 침묵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정약용이 후대에 남긴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강진의 아이들이 찾아왔고 그는 그들에게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행하라. 입으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쳐라. 이것이 그가 18년의 침묵 끝에 얻은 지혜였습니다. 말은 앞에서 하지만 존중은 뒤에서 따라온다. 정약용은 이것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공자가 강조한 중용이란 무엇입니까?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것, 상황에 맞는 것, 과하지 않은 것. 말에도 중용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지금 해야 할 말과 나중에 해야 할 말, 직접 해야 할 말과 침묵으로 전달해야 할 말. 이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또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노자의 무의, 억지로 하지 않는 것, 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것. 관계에서의 무의는 무엇일까요? 억지로 이해를 구하지 않는 것, 억지로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 억지로 설명하지 않는 것, 그냥 두는 것, 시간에 맡기는 것, 상대방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관계에서의 무의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이것을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말하지 않고도 인정받는 것이 더 높은 차원입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관계가 상하면 그것은 진 것입니다. 논쟁에서 지는 것처럼 물러서도 관계가 유지되면 그것은 이긴 것입니다. 이기려는 순간 잃고 물러서는 순간 얻는다. 정약용, 공자, 노자, 손자. 이 네 사람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힘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말이 될 수 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철학은 아름다운데 실천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말하기 전에 하루를 두어라.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날 바로 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기다리십시오. 그 하루 동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말을 상대방이 원하고 있는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지금 필요한가? 이 말을 하면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루가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때 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루가 지나면 하고 싶은 말의 반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가 해소하고 싶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지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천.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만 의견을 드리십시오. 그 질문이 없었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충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충고를 듣고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자신이 스스로 깨달았을 때 바꿉니다. 남의 말에 의해 바꾸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충고를 아끼십시오. 충고 대신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내가 잘할 것이라 믿는다. 이 한마디가 10번의 충고보다 더 강합니다. 세 번째 실천. 오해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말라.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억울하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오해를 설명으로 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줄 준비가 상대방에게 되어 있는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 설명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오해는 시간이 풀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오해를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 풀리지 않아도 된다. 내 삶이 그 대답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내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해명입니다. 네 번째 실천. 존중은 요구하지 말고 보여주어라. 나를 존중해야 한다. 나이 든 사람에게 이게 무슨 태도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존중을 요구했을 때 진짜 존중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표면적인 복종만 생겼습니까? 진짜 존중은 요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존중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할 때 따라옵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녀의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후배가 내 의견을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후배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말은 앞에서 하지만 존중은 뒤에서 따라온다. 존중은 주는 것에서 옵니다. 받으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 감정과 반응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즉각 반응하려 합니다. 그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려 할 때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3초를 세십시오. 3초. 그 3초 동안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반응으로 바로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잠깐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3초가 있으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동안 배운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감정과 반응 사이에 시간을 두는 것. 그 시간이 지혜를 만드는 것. 이 5가지 실천, 오늘 바로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계는 멀어졌다.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담을 느꼈다. 나는 경험에서 나온 말을 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간섭으로 느꼈다. 나는 옳았다. 그러나 관계는 틀어졌다.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들, 괜찮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 알았으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압박으로 전달됐다. 나는 걱정이 돼서 말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불신으로 느꼈다. 나는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도움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관계는 달라졌다. 여기서 한번 돌아보세요. 이 감정, 이 억울함,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평생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온 분들이 갑자기 내려놓는 것이 쉬울 리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기려는 순간 잃고 물러서는 순간 얻는다. 이것이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인류가 관계 속에서 배운 진실입니다. 잠시 숨을 한번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이유, 그 말이 왜 관계를 멀게 하는지, 정약용이 침묵 속에서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들. 지금부터는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할수록 가벼워지고 침묵할수록 깊어진다. 이제 이 문장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흔히 나이 드는 것을 무언가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줄고, 기억력이 줄고, 사회적 역할이 줄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 합니까? 말이라도 많이 하려 합니다. 말로라도 존재감을 유지하려 합니다. 말로라도 내가 아직 여기 있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문 소리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문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소리를 냅니다. 가지가 부딪히고 잎이 요란하게 떨립니다. 그런데 수백 년 된 고목은 어떻습니까? 강한 바람이 와도 조용합니다. 흔들리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고목처럼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소리를 키우지 않는 것. 그 침묵 속에 깊은 뿌리가 있음을 아는 것. 혹시 이런 어른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말하지 않는데 그분이 자리에 계시면 분위기가 다른 분.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오래 기억되는 분. 그분이 무언가 하겠다고 하면 왜인지 믿음이 가는 분. 그분의 말이 무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이 적기 때문입니다. 말이 적으니 말이 귀합니다. 말이 귀하니 말이 오래 남습니다. 말은 앞에서 하지만 존중은 뒤에서 따라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어른은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압니다. 내 경험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내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르다. 저 사람이 나의 충고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아는 분이 함부로 충고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분이 설명하기 전에 먼저 듣습니다. 이것을 아는 분이 자신의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방식을 먼저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존중이 흘러나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백을 증명해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말이 됐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것은 그 많은 책들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태도입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오해를 해명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상황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 길을 가면 된다. 그 길이 결국 말이 된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사셨을 것입니다. 많이 버티고 많이 참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삶이 말이 되고 그 삶이 이미 깊이가 됩니다. 굳이 말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리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깊이를 더하는 방식으로 나이 드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이 말하는 어른이 아니라 적게 말해도 무게 있는 어른이 되는 것. 요구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어른이 되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므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지입니다. 설명할수록 가벼워지고 침묵할수록 깊어진다. 이기려는 순간 잃고 물러서는 순간 얻는다. 말은 앞에서 하지만 존중은 뒤에서 따라온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다. 그러나 나는 매일 배운다.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시간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장 깊어진다. 우리의 침묵도 그렇습니다. 말이 없는 그 공간에서 더 깊은 것이 자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그 깊이를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이렇게 조용하고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삶의 마디마디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